점심 식사들 하시고 좀 나른하기도 하시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이 강의를 이렇게 해드릴 때 보면 낯선 용어들이 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제 서유럽, 미주 이런 쪽에서 그 내용들을 주로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용어도 영어 뭐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걸 최대한 쉽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뜻이 있으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신 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풍성히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저희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하나님 부르는데 왜 눈물이 솟죠?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에도, 저녁 시간에도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요, 현재에서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을 통해서 그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역량들을 개발시키고 탁월하게 만드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대는 변해온다는 거예요.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할 거예요. 그래서 변해 온 지금에만 맞추면 자녀들이 20년, 30년 후에 변화된 세상에서 필요한 역량,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서는 열심히 했지만 곧 다가올 20년 후 정도에는 폐기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시대든 인재라고 하는 개념은 있어 왔습니다. 인재. 제목이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큰 집을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되죠. 어느 가정, 어느 집단, 그 국가의 미래를 바칠 수 있는 사람, 그게 어느 시대든 인재예요. 근데 그 인재의 판단의 기준과 지표는 계속 변해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선시대의 성리학, 조선 중기 이후에 성리학이 조선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을 때 인재는요, 사서상경 달달달달달달달 외우고 그것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람이면 인재입니다. 지금 사서상경 달달달달달달 잘 외운다고 삼성이 뽑아줄까요? 물론 한문학과 교수나 이런 데에서는 인재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삼성, 포스코, LG, 구글 이런 데에서는 뽑지 않아요. 인재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인재를 평가하는 기준과 지표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역사의 변화 때문에 계속 변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렇게 대부분이 산업사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산업사회 이전, 그걸 농경사회라고 하죠. 전산업사회. 그리고 그 산업사회를 거치고 나서 나오는 것을 지식정보사회라고 하죠. 근데 지식정보사회를 지나와서 지금 사회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지능정보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친구가 미국의 구글의 고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저 키보드 있잖아요. 저거에 보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상표가 있습니다. 그거를 만들어낸 친구예요. 지금 미국의 구글이라는 회사에 고문도 하고 엄청 부자이기도 합니다. 특허를 받은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자고 일어나면 통장에 돈이 팡팡팡팡팡팡 꽂힙니다. 자, 이 친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 전에,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2016년도 스위스 다보스 포럼의 의장이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독일의 경제학자입니다.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친구가 스킨헤드예요. 완전히 머리가 없어요. 2016년도 다보스 포럼에 기조연설을 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합니다. 근데 그건 용어만 새로울 뿐이지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커즈와일이 얘기했던 GNR 혁명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용상. 4차 산업혁명 이전에 무슨 용어가 있었다고요? GNR 혁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럼 G는 뭐냐 하면 제네틱스예요. 유전학이에요. 유전학. N은 나노 테크놀로지예요. 나노 공학이에요. R은 로보틱스. 그래서 로봇학이에요. 이게 결합돼 갖고 앞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다.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GNR 혁명보다는 BNIC 혁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거의 내용은 같은데 이게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BNIC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B는 뭐냐 하면요, 바이오 테크놀로지예요. 생명공학이에요. D는 전부 다 테크입니다. N은 앞에서 했던 요놈하고 같아서 나노 테크놀로지예요. 나노는 마이크로의 1000분의 1 두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노 테크놀로지, 나노 공학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요, 아주 작은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나노공학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 갖고 다니는 그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이것도 컴퓨터예요. 일종의. 그렇게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기능을 갖고 있는, 전자적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나노공학에 의해서 크기를 1000분의 1로 줄이는 거예요. 부피를.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소재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시간이 지나면 좀 균열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나노 시멘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노 시멘트는요, 이렇게 딱 발라놓잖아요. 그러면 균열이 생기면 다시 지가 갖다 붙어요. 완전 새로운 신소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그 성능을 더 탁월하게 만들어내고 하는, 굉장히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신소재 개발에 나노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I는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라고 해갖고 정보통신공학이에요. 이 밑바탕에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반도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물론 다른 쪽도 다 필요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3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클라우스 슈밥에 의하면 4번의 산업혁명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1, 2차 산업혁명, 그리고 3차 산업혁명. 1, 2차 산업혁명은요,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기계에 의해서 대량 생산해내는 게 1, 2차
산업혁명이고 그 생산의 동력을 무엇으로 하느냐. 1차 산업혁명은 자연력이 아닌 증기력이에요. 그러니까 증기로 생산해내기 시작하는 게 1차 산업혁명이고 2차 산업혁명이 증기 대신에 이제 전기력을 사용하는 게 2차 산업혁명이면서 기계에 의한 표준화된 대량 생산을 해나가는 거, 그게 바로 2차 산업혁명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요, 지식정보사회라고 하잖아요. 지식정보사회. 이제 어떤 재화보다는 지식이라고 하는 정보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이윤의 근본이 된다라고 하는 사회예요. 정보가 돈이 된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했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지금 한국에서 번역하냐 하면 지능정보사회라고 해요. 지능. 우리 지능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능을 활동한다? 그게 아닙니다. 사물이 지능의 활동을 한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지능정보사회, 즉 이 C는요 코그니티브 테크놀로지라고 해갖고 인지공학입니다. 인지공학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큰 걸 하나를 좀 발견해야 돼요. 공학이에요. 공학은요, 산업입니다. 공학은 산업입니다. 산업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상품은 이윤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매개는 틀림없이 공학이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윤입니다. 돈이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 중에서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는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고 해서 두 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불안이에요. 내가 왜 불안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이. 공포와 불안은 달라요. 공포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저 괴물, 저 사람 보면 내가 공포에 떨잖아. 제가 이제 좀 움직입니다. 자, 우리 엄마 볼 때 공포스러워요? 아니면 행복감을 느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이 답변 안 하면 집에 가서 맞아 죽기 때문에 한 겁니다. 공포스럽다고요. 그건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공포의 해결 방법은 뭐예요? 대상을 없애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요,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계속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그 불안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이건 철학자니까 실존주의 철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넘어갈 수 없는 벽이다. 그래서 인간이 처한 한계 상황의 두 가지를 죽음과 불안이라고 야스퍼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생명 자체를요,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게 4차 산업혁명의 바이오 테크놀로지예요. 생명의료공학 쪽이에요. 진시황도 거대한 중국 땅을 통일하고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제가 여쭤볼게요. 이건 이제 좀 연세 드신 분한테 여쭤봐야지. 우리 연세 드신 분 여기 계시네. 자, 500년 동안 건강하게 여기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700년도 가능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한 100살 정도, 한 80 지나면 거의 노동 못 하잖아요.
한 20년을 이제 죽음을 기다리면서 있다가 천국 가실래요? 어느 것을 택하실래요? 100살입니다. 100살이죠. 내가 장담하는데 99.9%입니다. 100%는 아닙니다. 70세에 돼갖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세) 대해서 다시 한번 보라고요.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못 느끼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한테 당신 과거로, 젊음의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고 건강하고, 젊음의 과거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우리 권사님한테 여쭤봐야 돼. 자, 20대 때 그 팽팽했던 외모,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을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보톡스 맞을 필요가 없고 리프팅 안 해도 돼요. 자, 그렇게 해갖고 500년, 1000년을 그 아름다운 몸, 건강한 몸으로 계속 살 수 있대요. 그 시대로 돌아가실래요? 아니면 부부시죠? 이거 장로님이세요? 집사님 잘해주세요. 잘해드리세요. 잘해드리시면 나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물어보면요, 20대 때 그 건강하고 팽팽했던 피부를 갖고 그 시대로 500년, 1000년 살 수 있으면 난 그 시대를 욕망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마음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왜? 인간에게 있어서는 죽음 이후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 잘못하고 산 게 너무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죽음 이후에는 뭔가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계속 있는 거예요. 문화가 달라도 그 앞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자신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좀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2009년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09년도. 그게 어떤 거냐면, 그 전에 여쭤볼게요. 노벨 생리의학상을 이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가 받았어요. 자, 축하해 줄 일일까요? 아니면 염려할 일일까요? 축하도 해주고 염려도 해야 할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축하는 어떤 거고 염려는 어떤 거죠? 축하 부분은 꽃다발이나 이런 걸로 마음에 정하는 거고, 염려할 건 아까 말씀하신 테크놀로지 부분에 바이오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파괴되고 염려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노벨 생리의학상 받았다고 무조건 축하할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받은 상이지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2009년도 노벨 생리의학상은 어떤 거냐면요, 염색체가 이제 복제가 될 때 끝부분을 텔로미어라고 합니다. 텔로미어. 근데 한 번 복제할 때마다 그 끝부분인 텔로미어가 조금씩 닳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정 정도 계속 복제되다 보면 이제 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운동화 끈 있잖아요. 그걸 딱딱하잖아요. 그걸 운동화 구멍에다 계속 넣었다가 뺐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딱딱한 게 풀려갖고 구멍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 및 노화가 시작되는 게 바로 텔로미어라고 하는 것이 닳아서 그렇다. 그런데 암세포를 연구하다 보니까요, 이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무한 증식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놈은 도대체 어떻게 복제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봤더니 암세포 끝부분에 텔로머라제예요. 텔로머라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호기심에, 과학의 발전은 호기심이 출발이거든요.
야, 염색체 끝에다가, 정상 염색체 뒤에다가 뭐 텔로머라제라고 하는 그 효소를 한번 붙여서 복제를 시켜보자 해갖고 실험을 했는데요, 거의 무한 복제해도 닳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노화가 안 생기는 거고 질병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겁니다. 지금부터 16년 전 일입니다. 16년 동안 과학의 발전은요, 무지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2012년도에는 어떤 연구 결과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냐면요, 우리 시간이 현재에서 과거로 역행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자란 세포, 피부 세포, 뭐 머리카락 세포, 다 자란 세포를 성체 세포라고 해요. 그 성체 세포는 줄기 세포로부터 자라서 성체 세포가 되는 거거든요. 이 줄기 세포는 배아 줄기 세포가 이제 뻗어나가서 개별의 줄기 세포가 돼요. 그 개별의 줄기 세포가 다 자라난 성체 세포로부터 배아 줄기 세포로 역행은 안 되잖아요. 즉, 피부 세포를 갖고 배아 줄기 세포니까 뇌 세포를 추출해낸다?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실험에서 성공한 겁니다. 성체 세포를 iPS라고 하는 유도 만능 줄기 세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안에다 집어넣으면 성체 세포로부터 줄기 세포가 추출되고 그거로부터 또 배아 줄기 세포도 추출이 되는데 성공한 겁니다. 근데 생물학에 보면 배양 생물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포를 빠른 시간 내에 속성 배양시키는 거죠. 그러면 내 피부 세포로부터 iPS를 통해서 이제 줄기 세포를 끄집어내요. 그래갖고 그걸 배양 생물학의 기술을 통해 갖고 속성 재배시켜 버려요. 그러면 장기 이식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요,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세포 갖고 맞는 거니까.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 가이라고 하는 이런 걸로 들어보신 분은 있을 거예요. 뭐냐 하면 유전자 조작을 하는 가위예요. 그래서 어떤 성질 하나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화를 만드는 유전 구조에 의해서 그 유전자를 조작해 갖고 애를 낳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총각 같아. 엄마를 사랑하니까 행복해서. 나 총각인 줄 알았어, 정말. 미안한데 몇 살이에요? 41살입니다. 41살. 난 25쯤으로 봤거든요. 그대에게 젊음의 축복이 가득할지어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을 강화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 강화 인간인데 내가 만드는 거예요. 물론 치술은 이제 의료계가 하지만 IQ 333. 피아노 치는 그 능력은 이윤찬이 와갖고 무릎 꿇고 울고 가야 돼. 그림은 피카소가 받들어 모셔. 체력은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와갖고 눈물 흘리고 가야 돼. 자, 그 정도 되는, 그리고 키는 183 정도. 왜냐하면 185 넘어가면 남자도 별 매력 없거든. 180 조금 넘어가야, 그죠? 이건 제가 다 여성들한테 앙케이트 이렇게 직접 물어봐갖고 봤더니 180에서 183 정도가 가장 멋져 보이는 남자의 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키의 남자. 자,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강화된 인간을 내가 자녀로 둘 수 있어요. 할래요, 안 할래요? 하고 싶지만 안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거는 맞죠.
아니 자식 잘 되는 거 보면서 기뻐하지 않을 부모가 없고 그 이상 또 기쁨을 느끼지 않을 부분이 없다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생명공학 기술에 의해서 이제 내 자식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근접하고 있다고요. 인간 복제랑 다른 영역입니다. 인간 복제는 나를 복제하는 거니까 이게 윤리적 문제가 많아요. 근데 강화 인간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는요, 내가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새로운 인간의 역량을 갖고 있는 인간을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윤리적 논쟁거리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능력을 선택할 수 있느냐? 자, 어쨌든 그게 전부 다 바이오 테크놀로지 영역이에요. 자, 그런데 죽지 않아. 한 500년, 1000년 젊고 건강하게 왕성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자식까지도 그런 놈을 내가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배양생물학에 의해서 뭐예요? 내 장기 속성재배해갖고 다시 끼워. 그래서 인간의 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날 레고 바디라고 합니다. 레고 게임처럼 딱딱 끼웠다가 잘 안 되는 거 하나 떼. 그리고 새로운 레고 딱 꽂아. 그래서 인간의 몸이 유기체가 아니다, 이제 레고 바디다라고 하는 비유적 표현이 있습니다. 자, 자산이 그대에게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자, 자산이 1조 달러라고 합시다. 1조 달러야. 1조 원 아니야. 1조 달러야. 자, 그럼 이제 죽어. 천국 가. 근데 이거는 갖고 갈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500년, 700년 이렇게 내가 살면서 그거를 쓸 수가 있고 또 더군다나 좋은 일에도 쓸 수 있어요. 자, 그 시술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저는 좋은 일에 쓰고 천국 갈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바로 갈 거냐고. 그 마음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근데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지구에 있는 인구가 대략 80억이라고 계산하고 상위 1%의 부자 8천만 명이죠. 8천만 명에게 그 시술을 하는데 10억이다. 1조 자산가인데 그것도 달라. 10억밖에 안 돼. 근데 500년, 700년을 살 수 있어. 자, 그러면 그 시술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받아야죠. 받아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 되는 상품이라는 거예요. 돈 버는 거는요, 제가 노무현 정부 초기에 대북무역도 좀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평양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제가 학원만 하고 대학에서 강의만 하고 그런 삶을 살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현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카데믹하게 책상에서 논문 쓰고 이런 건 제 취향이 안 맞아요. 근데 구체적 현장에서 어떤 문제에 이렇게 부딪혀갖고 사람들과 더 어울리면서 그 문제 해결에 들어가는 요 과정이 저한테 너무 재미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형이에요. 자, 사장들 많이 알게 됐죠. 남북 경협으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개성공단이 아닙니다. 저는 평양에 가갖고 북한 군부하고 직접 거래를 했어요. 광물을. 그럼 왜 그게 가능한지는 이제 북한 군부의 운영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사고가 빵 터졌습니다. 뭐예요? 박광자 사건 아시죠? 금강산. 그것 때문에 개성공단 내놓고 올스톱 당한 거죠. 손해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사장들도 손해 본 사람 많아요. 그때 제가 이런 대화들을 나눈 거예요.
이미 이거는 1990년대 후반부터 나왔던 말들이라고요. 실험 자체의 성공은 그 후에 나오지만 이런 세상이 됐을 때 갖고 있는 돈 어떻게 할래? 밤늦게 저런 대화들 나누면서 그랬더니 당연히 받아야지. 당연히 받아야지.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아세요? 8천만 명 곱하기 10억이에요. 거의 8경이 나와요. 8경. 그 상품이라고요. 생명을 자본이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상품으로 삼고 있는 핵심이 바로 바이오 테크놀로지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혜택은 받습니다. 유전병 치료도 있고 삶을 좀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핵심은요, 얘예요. 자본의 이윤이라고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거예요. 공학을 갖고.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교회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하는 것도 봐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이제 C, 인지공학이에요. 인지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느끼고 생각하고 뭐 이런 전반을 인지활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물은 그러한 인지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3차 산업혁명까지는. 근데 제가 부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지혜날 혁명 이런 거 설명해 드리면서 시민사회 영역에서 이제 소위 이제 4차 산업혁명이죠. 지금의 그런 걸 쭉 설명을 드렸더니요. 한 분이 끝마치고 나서 이제 티타임 이런 걸 하는데요. 쓱 오셔갖고 교수님, 저희가요 자율주행 버스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대체 뭐 하시는 집안이에요? 그랬더니 부산에서 운수업 하시는 집안이에요. 근데 2014년에 자율주행 버스가 나올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도 아니고 사장님 와이프가. 돈 버는 분들은요 거저 버는 거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빠른 정보, 그걸 갖고 앞으로 어떻게 사회가 변할 거다, 어떤 인간의 욕구는 어떻게 변할 거다, 이런 걸 딱 캐치해 갖고 그거를 상품으로 팔아먹기 위한 거를 끊임없이 지가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 시켜갖고 해내 이런 거죠. 이게 통찰력의 일종입니다. 인지공학 2014년도에 그걸 설명해 드렸을 때에는 그런 세상이 올까? 근데요 2016년도에 이것도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바둑 뒀잖아요. 4대1로 인간이 졌잖아요. 전 세계가 깜놀한 겁니다. 인간 왜 깜놀했냐 하면 가장 다양한 경우의 수의 게임이 바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기계가 인간을 못 이길 거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이 AI라고 하는 이것이 인지공학에 의해서 스스로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주어진 정보를 갖고 가장 최적화된 방안을 자기 스스로 만드는, 이게 인지활동이거든요. 인간보다 사물인 기계가 더 인지활동에 빼어나네? 문제 해결 능력이 더 빼어나네? 이거를 본 겁니다. 전 세계가 충격먹은 거예요. 자, 그런데요, 더 재미난 게 뭐냐면요, 2017년도에 알파고를 만든 회사가 알파고 플러스를 만듭니다. 그래갖고 알파고하고 바둑 100국을 두 개 해요. 그랬더니 알파고가 100점 100패 당해요. 왜 그게 가능하냐 하면 알파고 플러스에게 더 많은 바둑을 둔 정보를 주입하고 인포메이션을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정보통신기술, 즉 정보 처리의 속도를 빨리 해주고 했더니
알파가 플러스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사물이 인간보다 더 빼어난 그러한 인지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I에도 종류가 3종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에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인공지능이에요. 약한 AI라고 하는 게 있고요. 범용 AI라고 하는 게 있고요. 강한 AI라고 하는 이 셋으로 AI를 성능에 의해서 분류합니다. 약한 AI는 알파고 같은 거예요. 인지활동 중에서 인간이 하는 인지활동 중에서 어떤 특정 영역, 그 부분이 인간이랑 비슷하거나 인간보다 빼어난 AI를 약한 AI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범용 AI라고 하는 거는요, 뭐 영어로는 AGI라고 합니다. 이 G는 제너럴, 일반적인. 뭐냐 하면 모든 인지활동에 있어서 AI가 인간과 같거나 인간의 인지활동보다 빼어난 AI를 범용 AI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커즈와일이 예상하기에 2028년경에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범용 AI가 출현할 거로 보는 겁니다. UN 미래보고서를 보면요, 2020년, 30년, 40년, 50년, 55년까지 미래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어로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2040년경이 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일자리의 2000년 대비 70%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되면 GS25C 알바도 못합니다. 없어요. 다 무인점포라고요. 제가 여쭤봐야지, 이것도. 나 이렇게 젊은 41살 나 처음 봤어. 예뻐 죽겠어. 최저 시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00원 조금 넘는 걸로. 정확하게? 1,300 얼마인 걸로. 이분은 사장님 되실 분이야. 나 같은 시간당 피해를 받는 노동자들은 정확하게 계산한다고. 얼마야? 1030원. 근데 이건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그거 올려주는 게 뭐 퍼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기본이 인플레이션이라고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한 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동일한 내가 소비력을 갖기 위해서는 소득이 올라가야 된다고요. 인플레이션 3%면 임금이 3% 무조건 올라가야 전년도 대비 소비력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사장님이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자본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자본의 이윤입니다. 근데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갖고 새로운 상품으로 이윤을 얻는 것도 있지만, 저도 사장님 했었다고 했잖아요. 2개나. 가장 원가에 많이 포션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대부분. 어떻게든 인건비를 줄여갖고 이윤율을 높일 거냐. 이게 사장들의 고민이에요. 자본의 고민이에요. 근데 전에는, 자, 한번. 여기 익산 종합병원의 이사장님이세요. AI 의사가 있어요. 얘네들은 24시간 뺑뺑이 굴려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인간 의사를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잉여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출현해 있거든요. 남아 돌아가는 인간, 불필요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굶어 죽으니까 안 돼. 계속 나는 인간 의사, 간호사 다 쓸래.
자, 그렇게 하실래요? 아닙니다. AI. AI 네. 마음이 나빠서? 돈 때문에? 그 왜? 효율입니다. 효율? 효율은 뭐를 위한 효율이죠? 사람이 아닌 기계는 기계적이기 때문에 사람은 내 감정에 따라서 변하지만 기계는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오차도 적고 그러니까 그게 뭐를 위한 효율이냐니까요. 이윤을 위한 효율이라고요. 자, 근데 AI 쓰시는가 옆에 익산 제일종합병원 이사장님이세요. 자, 저쪽 집안은 저쪽 병원은 지금 AI 쓴데 그래도 우리가 사람을 실업자로 만들고 삶을 불가능하게 사회적 삶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안 되지. 난 그래도 사람 쓸 거야. 쓰실래요? 안 쓰실래요? 사람을 써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재적소에 사람이 필요한 곳도 있고 기계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양분된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력은 AI를 조종하는 것도 사람의 머리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아, 인간과 AI의 공존이라고 하는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공존으로 가야 되는 새로운 문명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인간을 완전히 제로명 만들고 AI 의사만 쓴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일부 의사가 있어요. 자, 그거를 만약 안 하잖아요. 그러면 AI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병원 망해요. 그래서 대량 실업이 생겨요. 그 병원에 근무자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거냐면 작년도에 독일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 중에 폴크스바겐 있죠. 이렇게 생긴 딱정벌레 차로 유명하죠. 이렇게 생긴 거. 그 차의 회장이 전 세계에 생산 공장이 있거든요. 미국의 노스 캐롤라이나에 생산 공장 하나가 있어요. 폴크스바겐에. 거기에 우리 AI 로봇을 투입한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투입했습니다. 근데 그 연봉이 1인당 연봉이 얼마짜리냐 하면 1억짜리입니다. 근데 2인 1조로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2교대예요. 그럼 자동차 한 라인에 그 부분이 연간 4억의 인건비가 지출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투입된 AI 노동자가 2억도 안 됩니다. 그러면 1년쯤 지나잖아요. 그럼 인건비 제로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 그러니까 현다이 이제 현다이 자동차 사장님, 우리는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인간의 사회적 삶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러한 생산 시스템 우리는 도입할 수가 없어. 난 인간을 존중해. 그래갖고 이제 그 AI 로봇 생산 과정에서 도입을 안 시켜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럼 기존의 근로자가 이제 잘리겠죠. 잘리면은 다른 데로 가야겠죠. 예. 현대 자동차 자체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현대 자동차 망해요. 왜? 가격 경쟁력이 안 되거든. 폴크스바겐이 도입했다. 이 얘기는 미국의 포드, 크라이슬러, 독일의 벤츠, 한국의 현대, 기아, 중국의 비아드, 인도의 타타 전부 다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날아가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렸어요. 공학은 산업이고 산업은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을 만드는 건 자본이고 그 상품을 통해서 이윤이 추구하는 것은 이윤이다. 지금 이윤이 돈의 문제라고요. 편하게 좋게 얘기하죠. 삶을 편리하게, 몸을 건강하게. 그거에 안 돼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핵심은요, 쩐의 전쟁입니다.
올해 초에 우리나라의 중소벤처부 장관이 발표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중견 중소기업이 AI를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해주겠다. 정책적 지원이라는 건 뭐예요? 도입할 때 대출, 금리 아주 낮게 해주고 그것도 갚는 기간도 굉장히 길게 해주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거 왜? 대기업이 부품을 그런 데에서 다 뭐예요? 받아서 쓰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은 줄여놨는데 이 부품가는 안 떨어지네? 경쟁에서 가격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 중소벤처 이런 쪽에서도 이제 AI들 도입해라 이 말이에요. 그 두 가지 목적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자본의 시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부가. 거기에서 그 투자 여력이 있는, 그 투자를 했던 중견, 중소기업만 살고 그렇지 않은 기업 다 망합니다.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대기업 납품할 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가 무지하게 날아갑니다. 자율주행 지금 4단계입니다. 5단계 되면 정말 자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뭐예요? 명절 증후군이 발생 안 합니다. 뭔지 벌써 여성분들은 아십니다. 고개 딱 맞아. 운전 신나게 해갖고 시댁에 갔더니 바로 얘야 일리 오너라. 피곤해 죽겠는데. 근데 자면서 가는 거지. 이제 명절 증후군이 없습니다. 여기 이거 내가 그냥 인생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배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내 인생의 짬밥수가 좀 많잖아. 그래갖고 내가 그냥 어드바이스 하나를 줄게. 그 중간에서 있잖아. 굉장히 지혜롭게 활동을 해야 돼. 그거 잘못하면 있잖아. 가정이 굉장히 힘들어져. 뭐냐 하면 제가 41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이제 40살에 독일에서 와갖고 제가 이거 한번 물어봐야지. 사람을 보는 눈이 있나 없나. 사장님 되려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굉장히 뜯어먹기 좋은 빵, 소위 말해서 그냥 잔잔한 호수 같아. 아니면 성깔 더러워 보여요? 겉은 잔잔한데 마음이 독한 놈이다. 뭐냐면요, 40살에 독일에서 왔어요. 저희 졸지 마시라고. 저희 집안이 어머님 쪽이 영의정 집안이에요. 그것도 연산군을 폐위시킨 3대 공신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하면 한 칼질하는 그 기질이 있습니다. 그 유전적인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때는 그거는 사적 부분이 아니에요. 공적 부분에서. 제가 요번 선거 끝났으니까 제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에서 100년 역사, 서울신학대학교 역사에서 유일하게 실형받고 감옥 생활을 한 총학생회장은 저밖에 없어요. 80년대. 그때는 그거 통과 의례예요. 총학생회장이 80년대에 감옥 안 갔다. 그거 이상한 새끼예요. 그건 그냥 통과 의례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 같은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했어요. 우리 교단도 그랬어요. 학교에서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 뭐지? 성경이 예언자적 정신을 갖고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라고, 공의를 지켜내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이거 뭐지? 난 성경 말씀 따랐는데 이게 왜 빨갱이야? 그래갖고 나 여기 생활 못하겠다 해갖고 대학원까지 마치고 그 과정 끝나기 직전까지 고뇌를 한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 받고 이제 신학교 가겠다 소원하고 갔더니 이거
아닌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갖고 그냥 졸업만 하고 그냥 독일로 튄 겁니다. 독일에서 왔습니다. 영의정 집안. 그러니까 사회 내부적으로 촉수가 쫙 뻗어 있어요. 저보고 이제 지방 사립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를 하라는 거예요. 다 만들어 놨다고. 감사하죠. 딱 받고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네. 난 절대 그렇게 못하지. 절대 그렇게 못하지. 왜? 그 학교 이사장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보고 오라는 거야. 공고도 내기 전에. 이거 우리 집안이랑 전부 다 딜한 거잖아. 형제들하고 얘기니까. 그러면 난 학생들 가르치는 건 뒷전이고 이사장 주구 생활해야 돼. 내가 그러려고 태어난 것 같진 않아. 그리고 내 관심은 논문 쓰고 뭐 이런 데가 관심이 아니야. 나는 현장에서 문제를 직접 경험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나한테 맞는 거야. 그리고 또 얘기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인구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초고령화되고 일자리가 무지무지하게 사라져. 이게 2000년에 한 말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게 뭔 헛소리야. 형제들이. 그때도 대학이, 신설대학들이 몇 개 만들어지고 있을 때거든요. 그건 뭐예요? 현재에서 미래를 보고 있는 겁니다. 복지는 OECD 국가 중에서 밑에서 32개국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안 좋고 31위다 이 말입니다. 평균 수명은 연장되고 학교는 지방 사립대학은 망할 게 뻔하고 나보고 지금 살라는 겁니까? 죽으라는 겁니까? 죽는데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그 다음날 바로 부산으로 튄 겁니다. 자,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요것과 관련해서 제가 신앙 간증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거를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인간이 우매하거든요.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일자리가 무지무지하게 사라져요. 자율주행 나보자는 얼마나 좋아요. 명절 증후군도 없고 가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자, 그런데요, 운수와 관련된 일자리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 날아가는 겁니다. 택시, 버스, 전철, 기차, 경전철. 어디까지 지금 트럭, 어디까지 돼 있냐면요, 선박까지 돼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요, 무인 함정들이 해안을 지키는 부대가 있습니다. 근데 상선 있잖아요, 일반 상선. 여기에 무인이라고 해서 제로명이 아닙니다. 100명의 승무원이 필요했던 선박 하나가 이제는 50명이면 똑같은 그 기능을 하면서 운행할 수 있는 그 배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무지무지하게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재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항상. 2000년 기준으로 2040년경이 되면 2000년 기준의 일자리의 70%가 날아간다고 그랬지 다 날아간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30%가 남아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들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냐 하면요, 웬만한 거는 자동화, 정보화, 로봇화에 의해서 기계들이 다 합니다. 이제 지식, 중산층 노동이었던 지식, 이러한 생산 노동도 이제는 챗 GPT가 하죠.
지금 챗 GPT-4거든요. 챗 GPT-5 단계가 이론상 9 단계까지 있거든요. 5 단계 정도까지 되면요, 인간이 지식 생산을 사물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30%의 사람은 인간이 일자리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에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제가 전국의 우리 성결교단 교회에 아까 목사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소위 말하는 스카이 의대, 한의대 가는 애들 많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섭리로 저를 이끌으셨던 거더라고요. 뭐냐 면 튀었어요. 독일에서 온 3일째 부산으로 그냥 튀었어요.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난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난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건 아니야. 그거 하나 때문에. 근데 뒷구녕으로 들어간 거잖아. 이사장이 다 공고도 내기 전에 뽑게. 나머지는 들러린 거예요. 그 사람들도 땀 흘리면서 엄청나게 공부했고 뭔가 기대를 갖고 지금 서류를 냈는데 이미 내정 다 돼 있어요. 그건 불공정한 거죠. 그렇게 해갖고 가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대로 가치 있는 일들을. 딱 갔는데요.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십자로 있잖아요, 목사님. 부산역에 딱 내렸는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로 신문 딱 봤더니 구인 구직 신문이잖아요. 딱 봤더니 부산에 있는 학원이에요. 어떤 학원인지 모르죠. 근데 독일어 선생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광고 기재 기한이요, 일주일짜리였대요. 그때 제가 그걸 발견하지 못했으면, 읽지 못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없을 겁니다. 딱 보고 독일어? 그때 당시 혼자 속으로 이건 껌값이지. 그래갖고 그냥 이력서 써갖고 갔어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했어요. 근데 그 반이요, 서울대 장수생 반이에요. 재수반이 아니에요. 장수생. 장수만세 아닙니다. 3수 이상을 장수생이라고 해요, 학원가에서. 근데 저도 모르게 제가 독일에서 윤리를 전공했기 때문에 프라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이제 영어의 프리에 해당돼요. 자유로운. 독일어는 명사가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거든요. 그래서 프라이하이트, 자유인데 제가 그랬어요. 야,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저도 모르게 물어본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질문을 듣고 아이들이 당혹해하는 눈빛을 제가 본 겁니다. 즉, 태어나서 처음 듣는 질문입니다. 이거 뭐 물어본 건지 감이 안 잡힙니다. 이 눈빛이에요. 그걸 제가 보고 충격을 먹은 겁니다. 이거 뭐지? 20대의 젊은이들이 자유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다는 저 눈빛. 그걸 제가 창밖을 이렇게 한 30초 보다가 학생들을 딱 보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거 좀 생각해 보니까 니네들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 잘못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반성하는 의미로 자유를 키워드로 인류의 역사를 한번 그냥 뚫어볼게 해갖고 원시 공동체 사회, 고대 사회, 중세 사회, 근대 사회, 현대 사회를 자유를 키워드로 그냥 세계사를 뚫어버렸어요. 끝. 그 다음 시간. 프라이의 반대말이 글라이히예요. 글라이하이트, 평등이에요. 영어로는 이퀄이죠. 야, 평등은 뭐라고 생각하니? 평등이 뭐냐? 이건 본질을 물어본 거거든요, 지금. 그랬더니 반응이 똑같아요. 이건 계획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평등을 키워드로 똑같은 인류의 역사를 한 번 또 뚫어볼게 해갖고 하고 끝냈어요. 2시간 동안. 단어 몇 개 했어요? 2개 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갔더니 반장이 손 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쌤, 우리 독일어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헐, 걱정하지 마. 2시간 동안 했다고, 단어 2개 했다고 걱정하지 마. 다 되니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저희 독일어 다 만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다 만점인 애들이 왜 이걸 수업을 들어와서 듣니? 그랬더니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쌤이 강의한다고 해서 호기심 때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안 겁니다. 얘네들이 서울대 장수생 애들이에요. 내신, 수능이 전부 다 서울대 합격권입니다. 근데 논술 가고 팽팽히 깨졌다는 거예요. 서울, 부산에 난다 긴다 하는 선생님을 고등학교 때부터 찾아다니면서 강의를 들었는데 가서 팽팽히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논술을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대한민국에 논술이라는 시험이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바로 그럼 학원에 논술 선생님 계시겠다 그랬더니 계시대요. 그 제가 막 웃으면서 야 이거 딜레마인데 딜레마? 왜 딜레마인지를 한번 설명해봐 라고 이제 애들 순간 제가 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기존에 계신 선생님이 있으시고 독일어로 오셨는데 독일어가 아닌 논술을 해달라 하니 그러면 기존의 선생님이 이제 잘리는 거죠. 아니 경쟁에서 제가 논술을 더 잘하면 뭐 당연히 잘리는 거죠. 딜레마예요. 딜레마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순이에요. 양립 불가능한 거예요. 2개가. 즉 독일어 선생인 내가 논술을 하는 이것은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은 양립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모순인지를 설명해 보라 했더니 설명을 못 해요. 근데 얘네들이 전국 등위가 평균 0.1% 이내에 있는 애들입니다. 전국 등위 0.1% 이내에 있는 애들이 이게 왜 딜레마인지를 설명해 봐 그랬더니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자, 한번 봐라. 니네들의 욕구가 있다. 지금 뭐냐? 독일어 말고 논술을 해달라는 거야. 좋아. 내가 논술을 하면 독일어 시간에 내가 학원의 질서를 깨는 거지. 학원의 질서를 지키자니 니네 욕구가 충족이 안 되지. 니네 욕구를 충족시키자니 학원의 질서를 깨야 되지. 그래서 딜레마인 거야. 2개는 지금 이 시간에 양립 불가능해. 딜레마 해결 방법 얘기해봐. 제가 뭐 하고 있어요? 뇌를 지금 간보고 있는 겁니다. 했더니 한 놈이 쌤 학원 내세요. 저희가 갈게요. 그래갖고 제가 바로 그랬어요. 야 임마 상도이가 있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다 딜레마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지난 2시간 동안 논술 했니? 독일어 했니? 답변이 바로 안 나와요. 그래서 지난 2시간 동안에 독일어 한 거야. 왜? 수학 시간에 선생님 연애담 다 해주잖아. 그것처럼 니네들 다 만점이라니까. 공부 안 해도. 그러니까 수능 독일어를 몇 번 받겠어요. 전국 등이 0.1%에 있는 애들이. 그냥 만점이에요. 10분만 독일어 문법 한번 쫙 해주고 그 중에서 중요한 어휘 하나 독일어로 던지고 그거가 관련된 개념사, 역사, 논쟁점, 가치 뭐 이런 등등을 쭉 내가 그냥 썰 풀어줄게. 그러면 독일어 수업한 거야. 애들이 막 박수치고 얘네들을 만나게 한 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계셨던 거예요. 생면부지의 땅에서 부산이라는 그 0.1% 이내에 드는 성적에 있는 애들을 만나게 한 거. 제가 그거는 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붙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걔네들의 문제점이 뭐였는지를 정확하게 제가 분석해낸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거를 다 해결해줘서
서울대하고 의대, 한의대를 다 붙은 겁니다. 이거는 계속 가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약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4차 산업혁명기에 사람에게 필요한 역량이 뭐냐? 고도의 전문 지식 기능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느 영역을 가든지 그 영역에서 필요한 고도의 전문 지식 기능을 발달시키지 않으면 일자리를 못 얻습니다. 그게 1차입니다. 제가 전국의 성결교회에 있는 청소년들 강의를 해주고 있거든요. 몇 개 교회죠. 몸은 하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증평도 가고 함안도 가고 온양도 가고. 왜냐하면 이게 줌이나 인터넷으로 강의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다 봐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지식과 정보를 던져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얼마만큼 자기 걸로 만들고 그것을 적용 또는 활용해 갖고 어떻게 문제 해결을 했는지 그것을 표현해 놓은 그 문장의 표현들은 어떤지 갖고 있는 지금 지식과 정보의 양은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것들을 매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효율적인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요, 서울에 있는 신길교회입니다. 장로님 딸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저 처음 만났는데 평균이 78점입니다. 자, 지금 중3 됐습니다. 우리 사장님, 제가 또 갑니다. 지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평균이 몇 점 나왔을 것 같아요? 1년하고 한 반 정도 한 겁니다. 자, 95점. 그러면 그렇게 나오는 1년 반 만에 평균 95점 나오는 학원이 있다고 하면 월 수강료가 100만 원이에요. 그럼 거기 보내실래요? 안 보내실래요? 맞아요. 점수만 올라가잖아요. 눈에 보이게. 100만 원 비싸지 않아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돈 낭비하는 거예요. 100만 원 보내실래요? 안 보내실래요? 보냅니다. 근데 죄송한데 믿음을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95점이 아니라 올백이면 그거보다 조금 99점. 98점입니다. 제가 이따 저녁 시간에는 성적들 받은 거 있거든요. 그거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해봤더니 0.1% 이내의 성적 나오는 애들 중에서 정말 머리가 비상해 갖고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정말 0.1%밖에 안 되더라고. 평균 지력인데 이 말이에요. 아주 효율적인 공부 방법 그리고 관리, 본인들의 의지 이게 매일매일 결합돼서 축적된 양의 결과로 정말 높은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머리의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방 중소도시 도는 거예요. 서울도 하지만. 왜 지방 중소도시 애들은 성적이 낮게 나오지? 머리가 나빠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고도의 전문 지식 기능을 탁월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지가 고도로 발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 성적은 인지 발달의 결과이지 이 성적이 중학교 때 잘 나온다고 해서 얘가 인지가 굉장히 발달돼 있다. 그거 아닙니다. 사람은 동물이지만 동물이 사람 아니잖아요. 인지가 발달해서 발달하는 애들은 공부하면 성적 무조건 잘 나와요. 근데 성적이 잘 나온다? 그렇다고 인지가 발달되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도의 전문 지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개발, 그게 되려면 그 뿌리가 되는 인지 역량, 이걸 키워줘야 돼요. 그 인지 역량은 어떤 거냐? 3차 산업혁명부터, 이거는 엄마들한테 물어봐야 돼. 엄마 맞죠?
몇 학년? 초4. 자, 지식정보사회, 지능정보사회는 이제 창의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암기력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암기력? 공부의 기본 암기라고 생각합니다. 덫에 걸려야 되는데 안 걸려버렸네. 아니, 착각하고 계신 것들이 너무 있더라고요. 학부모들이. 애들은 그걸 또 핑계 삼아요. 지식정보사회에서부터는 창의성이 중요하잖아. 암기는 중요하지 않잖아. 맞아요. 암기는 중요하지 않아? 창의성이 중요한 거야. 그건 틀려요. 창의성이 중요한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가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건 틀려요. 왜냐하면 모든 인지활동의 첫 출발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정보의 정확성과 깊이와 풍부성이거든요. 이거를 머릿속에 안 담아. 그런데 창의성이 발현이 된다? 될 수 있어요. 코끼리가 뒷걸음질 치다가 새양지 한 번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창의성이 지속적으로 창의성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건 불가능해요. 고도의 영역별로 고도의 전문 지식 기능, 이것을 수행할 수 있으면서 이게 첫 단추라고요. 그 영역에서 창의성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집단에 못 들어가네? 죄송한데 목사님들이 축복을 받으시는 것 같아. 뭐냐 하면요, 이상하게 교회마다 그때 또 그 목사님 자제들이 같이 공부를 해요. 근데 이상하게 얘네들이 웬만하면 다 스카이 가네. 할렐루야.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이 공부하셔서 그래요. 그거 어려서부터 봐서 그래요. 설교 준비하시는 거 이거 다 책 읽고, 책들 엄청 많잖아요. 그 책하고 친한 거라고요, 애들이. 근데 공부 방법은 아직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공부하는 것은 몸에 좀 익혀져 있거든요. 그 효율적인 방법을 딱 주니까 그대로 따라하니까 높은 점수를 받아요. 제가 우리 그 이창원 목사님 그 아들도 고대 갔어요. 또 어느 목사님 아들은 다른 지역에서 서울대 갔어요. 저는 지금 거기를 가야만 한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거 와갖고 세속적인 기준 갖고 스카이 얘기하고 난리야. 그거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인지가 발달이 되면 공부하면 효율적인 방법 알아서 관리 속에 있으면 높은 성적을 낸다는 거예요. 당진, 보령, 증평, 하만 같은 교인뿐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오거든요. 제가 전국적으로 좀 먹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와요. 교회에서 해주니까. 근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증평에는 좋은 학원도 없고 선생님 수준도 낮고 그래서 이렇게 성적들이 낮아요. 그리고 제가 속으로 에이, 그건 아니죠. 제가 속으로. 실제는 그게 아닙니다. 좋은 선생님에 의해서 그렇게 대도시, 지방 중소도시 이렇게 격차가 큰 게 아니에요. 학력차가. 지방에 있는 선생님들 다 임용 통과하잖아요. 사립 빼놓고 거의 비슷해요. 연수도 똑같이 받아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문화가 달라요. 가정 문화가 달라요. 어려서부터. 지방 중소도시 주말 보면요, 먹자 파티야. 먹자 파티. 근데 대도시의 주말은 있잖아요, 애들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대도시 엄마들은 학원, 학교 시간을 중심으로 가정 시간을 만들어요. 거기에
빠지지 않는 시간으로. 근데 지방 중도시 제가 한두 도시가 아니에요. 쭉 봤더니 공통점이 뭐냐면 가정 생활 중심으로 아이들의 공부 시간을 만들어요. 공부 시간 중심으로 가정의 시간을 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멍들이 뻥뻥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대도시는요, 죄송합니다. 선행은 별로 안 좋아, 아이들한테. 그거 선행 안 하는 새끼도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너무 과한 건 문제가 되죠. 초등학교 6학년한테 대학 수학 문제 풀어라, 이건 좀 과하죠. 제가 지금은 이제 모의고사 성적들이 안 나옵니다. 전국 등위가. 옛날엔 그 전국 등위가 나왔거든요. 모의고사 40만 이렇게 봐갖고 전국 1등짜리가 2명 있었어요. 딸은 따로. 중3 끝날 때 고3까지 전부 다 끝내버렸어요. 그때 인상 빡 쓰면서 저 괴물이다, 괴물.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그거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단위 문제 좀 풀어보고.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편해요, 걔네들이 오히려. 그게 가능한 애는 그걸 따라가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거고, 그게 불가능한데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됐건 저렇게 됐건 중요한 거는 가정의 문화가 공부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봤더니 어려서부터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몸이 공부하는 몸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중학교 1학년 돼갖고 이제 좀 한번 공부해보자. 이미 늦었습니다. 애들이 발달이 굉장히 성숙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보는 정보, 이게 스마트폰에 의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봐요. 방문 딱 닫고, 옛날 같으면 방문 닫는 게 어디 있어요? 부모님이 그냥 들어가면 오셨습니까? 이거잖아요. 요즘은 그냥 확 들어가면 왜 녹화 안 하고 들어오세요? 이러잖아요. 딱 닫아버리고 잠가버리고 그냥 있어요. 뭐 하는지 몰라요. 공부하는 몸이 아닌 거예요.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중요하죠. 제가 이거 오늘 교육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초4 엄마! 지금부터 학습 훈련 시켜야 됩니다. 초4부터. 양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몸에 익혀지고 그 익혀진 상태에서 지식과 정보의 양과 깊이와 다양성이 이제 넓혀져 가는 겁니다. 그거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이제 중간고사 딱 봤더니 평균 50점. 이제 좀 공부해보자. 튕깁니다. 몸이 공부하는 몸이 아니라고요. 안 돼요. 거의 안 돼요. 해보니까. 머리의 문제입니까? 머리 문제 아니에요. 초4부터 특히 수학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게 그때 그 학년에서 준비를 제대로 안 시켜주면 수포자가 나오고 그러면서 공부하고 담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러한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밑바닥에 인지 발달이 되면서 효율적인 공부 방법 그리고 그 인지가 발달되기 위해서 애한테만 뭐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정의 문화, 그게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의 말을 요즘 잘 듣잖아요. 초사. 초사한테 꽂혔다 이제. 초사. 애가 말을 너무 잘 듣잖아요. 하라는 대로 잘하고. 뜨거운 것이 왔다 갔다. 진폭이 아주 심해요. 옆에 몇 학년? 초4예요, 저. 초사. 이거 큰일 났다. 초사들 초상나게 생겼어요. 자, 근데 어떤 아이는요, 부모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 하고 해요. 같은 학년인데. 근데 어떤 애는 부모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튕겨요. 그러면서 저 새끼는 성깔이 더러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요, 유전적으로 뇌에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애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한국에 와서 입시 결과가 워낙 좋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좀 과학적으로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인재개발학과라는 학과가 있어요. 거기서 청소년 전공으로 제가 박사과정을 또 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걸 이제 공부를 했어요. 아이들 있잖아요. 부모 말 잘 듣는 거는 안 듣고 그런 건 유전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일부 있어요. 정말 적은 신경증적인. 거의 대부분은요, 부모 말에 권위가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 맞는 말을 해주시는데 어떤 놈은 네 하고 따라가고 어떤 놈은 왜 악쓰고 스마트폰 벽에다 집어던져버리고,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 부모 말에 받아들이는 권위의 문제예요. 그 권위는 부모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그 말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느냐, 헛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지금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예요. 그럼 그 권위 있게 받아들이는 거는 어떨 때 생기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인지가 발달 제대로 되고 그 바탕에서 뭐예요? 고도 전문 지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발달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뿌리 부분들을 건드리질 않아요. 그냥 좋은 선생, 좋은 교재. 그렇지 않아요.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뭐냐면요, 아이가 부모의 말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아이에게 한 말이 있으면 반드시 지키십시오. 아이에게 엄마가, 아빠가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한 약속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근데 살다 보면 바쁘고 문제 있어서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그거 반드시 얘기해줘서 아이를 납득을 시켜줘야 돼요. 그거 납득 안 할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불가능하니까 요때 해줄게 라고 해서 그때는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게 한 4-5번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럼 부모의 말에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부모의 말에 신뢰가 생길 때 그 부모의 말을 아이들이 권위 있게 받아들인다고요. 엄마 아빠는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을 잘 못해요. 근데 애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힘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잘. 그러나 하는 말을 이제 신뢰치 않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아이가 권위 있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라 하셔야 된다?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심으로써 말의 신뢰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부모의 말을 아이들이 받아들입니다. 맞는 말 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 문화예요, 지금 가정 문화. 두 번째, 부모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게 해야 돼요. 그 존경심은 2가지 루트에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서. 초사. 오늘 초상 난다. 제발 있잖아요. 애들 앞에서 담탱이 좀 씹지 마세요. 애들이 담임 선생님을 담탱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뒤에는 비어잖아요. 담임 비어. 제발 애들 앞에서 선생님들 씹지 말라고. 예뻐. 근데 이게요, 교회 안에서도, 죄송합니다. 제발 애들 앞에서 교육자들 씹지 마세요.
그거 신앙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애들한테.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한 부분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걸 애들 앞에서 얘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 안 돼요. 자기 푸념거리를 애 앞에서 터뜨리면서 애의 미래를 안 좋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놓고 이제 교회 가재 그런 게 쌓이잖아요. 그다음부터 가기 싫은 거예요.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세요. 그리고 조용히 진정한 마음으로 조용히 말씀드리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성 높이지 마시고. 그럼 수용이 안 돼요. 인간의 심리가 그런 거잖아요. 애들 앞에 하지 않기, 초사. 절대로 교회 교육자들 그거 애들이 존경하지 않아요. 제가 다 들은 거예요. 청소년들한테, 교회 청소년들한테. 두 번째, 다 학교 선생님들을 씹지 마세요, 제발. 어느 제 아들놈의 일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글쎄, 담임선생님한테 애가 성추행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헐? 그래서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이제 어리버리 하잖아요. 더더군다나 남자애들이 발달이 늦단 말이에요. 너 이렇대는데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내용 파악도 안 하고 그냥 물어보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저한테 거의 죽었습니다. 촛비리 1학년을. 근데 아니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발달 과정에서 성교점이 없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해갖고 알아본 거예요. 봤더니 같은 태권도 도장에 그 같은 반에 제 아들 이름이 진우인데 그 반에 여자의 오빠가 같은 태권도장을 다니는 거예요. 같은 아파트 단지니까. 그 밑에 학년 놈이 장난을 친 거예요. 둘이서. 진우가 그 누구 형 동생 이렇게 막 했대.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그 놈이 교실에 가갖고 제 아들 교실에 가갖고 난리친 거예요. 그래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아파트 단지니까 소문이 팍 나가잖아요. 근데 태권도 도장 관장님이 진우가 그런 놈이 아닌데 이게 뭐지? 해갖고 애들을 불러놓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렇게 장난친 거예요. 그래갖고 사실 조사를 해봤더니 그 시간 그 장소에 제 아들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 딴 데 있었던 거예요. 다 밝혀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예요? 1학년 담임선생님. 자, 초사, 엄마. 저희 집안 초상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그런 일로 지금 이제 아파트 단지가 이제 막 들썩들썩 거린 겁니다. 초상 났을까요? 안 났을 것 같아요. 초상 났죠, 일단. 제가 죽였댔잖아요. 자, 지금 담임 선생님이 연락을 준 거잖아요. 이랬다고. 자, 근데 사실이 아니에요. 누명 쓴 거잖아요. 자, 그러면 교육청에 그거 올려야 될까요, 말까요? 올릴 것 같아요. 그 담임 선생님 거의 죽여야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와이프랑 저랑 이제 딱 와이프도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니까 당신이나 나나 다 교육을 하고 있다. 가만히 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악의를 갖고 한 게 아니다. 충분히 사실 조사를 하지 않고 일단 일이 크게 발생했으니까 연락을 준 건데, 야, 이거 우리가 만약에 문제 제기하면 최소 이거 중징계감이다. 교사가.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린 결론, 덮자. 사실 밝혀졌으면 됐다.
저 사람도 사회적 삶이 있다. 인생의 그건 큰 실수다. 그래서 그냥 덮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제 아들이 고2인데요. 첼로를 전공합니다. 근데 그 1학년 때 담임 선생이랑 제 와이프가 1년에 2번 정도는 매년 만납니다. 선생님들 애들 앞에서 씹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요 제 아들놈한테도 안 했어요. 아직까지 선생님이 이랬었다. 좀 더 나이가 든 다음에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자기 삶의 한 궤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해주겠죠. 제발 왜 그게 애들한테 안 좋은 거예요. 그 선생님을 씹었어요. 그 선생님 수업 시간에 애가 집중할까요? 강의 내용에? 안 해요. 안 한다고요. 불만 있으면 백의송사 하세요. 그리고 그냥 그거 풀어내세요. 애들 앞에서 제발 좀 그런 거 좀 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발달 과정에서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자, 가정 문화로서 첫 번째, 부모의 말의 신뢰, 그를 통한 권위 있는 말로 받아들이게끔 하는 그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가정에서 선생님들 애들 앞에서 씹지 마세요. 이겁니다. 애들한테 안 좋아요. 교회 선생님이건 학교 선생님이건. 그럼 꼭 선생님만이냐? 교회 장로님도 씹지 마세요. 저도 선임 장로였는데 지금은 이제 장로들 엄청 많이 씹힙니다. 여기 장로님 어느 분이시죠? 아, 장로님. 그런 거 귀에 들어오시죠? 장로님 막 뭐라고 이제 안 좋게 얘기했던 또는 뭐 그런 거 귀에 들어오시죠? 들어오신다고 해주세요. 진도 나가야 되니까. 그냥 모른 척해요. 그죠? 들어온다고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응을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눈물 글썽글썽거리면서 기도한다고요. 근데요, 그거는 장로인 제가 해결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들은 애는요, 신앙에 흠집들이 생기는 거예요. 보고 자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교육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고도 전문 지식 기능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가정 문화, 이 뿌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만두시고 새로운 목사님 모셔야 돼요. 근데 또 제가 선임 장로니까 회의를 주재할 게 많아요. 당일실에 모였는데 시무장로, 권사님, 안수집사님 다 모였더니 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제가 딱 들어갔더니 의자 갖다 놔도 부족해요. 당회장 목사님 자리가 딱 있잖아요. 앞부분에. 제가 회의를 이끌어야 되니까 앞으로 가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장로님 거기 앉으세요. 그랬더니 여기 목사님 자리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도 앉고 어느 권사님도 앉는데 뭐 장로님 앉으세요. 근데요, 제 몸이 안 움직여요. 제 몸이 안 움직인다고요. 왠지 아세요? 어려서부터 영의정 집안이잖아요. 여기는 큰할아버님 자리 계시건 안 계시건 그 자리에 누구도 안 앉아요. 그걸 그냥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회의는 앞자리에서 있어야 되니까, 그래갖고 제가 하다 정말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요, 옆에 팔대 거리 있잖아요. 거기에 살짝 걸쳐 앉아갖고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못 앉겠더라고요. 몸이 안 움직이니까. 그게 보고 배우는 거고, 그게 습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이라고 하는 자, 습관의 관자가요, 이게 베일 관자예요. 몸의 근육에, DNA에 그게 행동이 박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라고요. 공부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 시간 되면 그거 한다. 그 몸들을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게 못 만들어지는 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놀고 싶고 더 자고 싶고 더 귀차니즘에 빠져 있고, 그게 그 나이 또래의 일반적인 상태거든요. 거기에서 공부하는 몸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이라고요. 가정에서는 할 거 안 하고 쌤 그냥 던져버려. 학교, 학원. 공부하는 몸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부모의 말이 뭐예요? 권위 있게 받아들여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뭐예요? 한 말을 지켜서 말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두 번째, 부모가 교회나 학교, 선생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집사님들 누구를 욕하는 거는 애들 앞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또 하나가 있어요. 가정문화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거. 존경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이익과 무관하게 봉사나 헌신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들 지네들끼리 모여갖고요, 부모 자랑하는 게 있어요. 안 할 것 같죠? 부모들 자랑해요. 근데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자랑할 게 없어. 그거 그 또래 집단에서요 움츠려 드는 거라고요. 이런 거 저런 거 저런 것들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일을, 근데 그 존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 부가적인 거예요. 어떤 나의 직접적 이익과 무관한 사회의 인간을 위한 환경을 위한 어떤 구체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모습, 그 모습 속에서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생깁니다. 아이들이. 제가 일주일에 사장님, 이제 사장님 되시면 그렇게 돼요. 일주일에 제가 몇 박 며칠 집에 있을 것 같아요. 7일 중에 3일 정도. 사장님, 그래갖고 사장 안 돼. 하루. 1박 2일 부산에서 잡니다. 나머지는 전국을 다닙니다. 거기서 일 보고 끝나면 거기서 잡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른 도시로 또 이동을 하는 겁니다. 제가 목숨이 100개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운전면허증을 안 땄습니다. 굉장히 무식하죠? 와이프한테 어떻게 보이려고 운전면허증을 아직까지? 피곤하니까, 운전하면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일부러 안 땄어요. 워낙 피곤하게 다니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와이프가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통장에 들어올 거 정확하게 들어오지? 남편은 6일 동안 안 보이지? 자, 꿈의 가정생활이죠. 그렇진 않는데. 이제 육자 달아봐. 육자 달면 조금 가끔씩 보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서로 좀 자유롭게 생활하고. 근데 경제적으로 빵꾸 내면 안 됩니다. 그게 되고. 9분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다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돈 벌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들놈이 알아요.
시민사회단체도 3개나 만들고 지난번 대선 때는 또 전국을 휘젓고 다녔거든요. 그거 다 알아요. 근데 아빠 무슨 관직에 나가려고 그래서 아빠는 관직에 관심이 없어.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독일에서 와갖고 바로 움직였어. 나는 사회봉사가 맞아. 나는 이 정권이 생기는 게 나는 대한민국 발전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뛴 거고, 왜냐면 부산시장 선거니 부산의 국회의원 선거니 이런 거 다 보거든요. 제가 뛰는 거를. 근데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끝나면 저는 제 일로 다시 옵니다. 제가 중앙선대위 어떤 위원장을 맡았는데 위원들 만나잖아요. 그럼 제가 다 밥 사요. 그런 거 다 얘기를 해줘요. 너도 돈을 벌어서 그렇게 써야 돼.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무슨 자리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그건 뭐예요? 내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한테. 네가 내 말을, 나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게 있어야 애들한테 사이에서 우리 아빠는 이런 일을 해. 근데 출세해야 하는 그런 일이 아니야. 당당하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배우는 겁니다. 존경받는 부모가 돼야 돼요. 맞는 말을 한다고 존경받는 게 아니라고요. 삶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문화 위에서 아주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몸에 익히고 하려고 하는 꿈, 그거를 갖고 자기를 개발시켜 나가면 고도의 전문 지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지가 발달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단계가 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야 나오는 결과예요. 좋은 선생, 애가 열심히만 하면 절대 안 그렇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기 그러한 고도 인지 발달을 갖고 고도의 전문 지식 기능을 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창의성을 발현하는 능력도 개발해야 됩니다. 창의성이에요. 근데 창의적인 결과물은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대한 발명이나 발견하는 사람들한테 묻잖아요. 당신 어떻게 이걸 발명해냈습니까? 공통적인 답변이 이거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99번 실패하고 한 번 더 시도했기 때문에 이뤄낸 거다. 도전 정신입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의성과 도전하는 정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워크를 하거든요. 협동 과정이에요. 여기서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에 대한 존중입니다. 나 잘났어가 아니라고요. 상대에 대한 존중. 그럴 때 생산성이 높아져요. 서로가. 연구 결과 내가 해놓은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자기는 요만큼밖에 안 해놓고 나중에 그 연구 결과를 지가 주로 했다라고 앞에 나서서 얘기를 해요. 그 팀 생산성 높아질까요?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걔는 다음번 프로젝트나 이런데 같이 못합니다. 평판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협업을 잘하기 위해서 맨 밑바닥에 깔아있는 거는 인간에 대한 존중입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 이거는 4차 산업혁명기에 굉장히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경쟁력 중에 하나예요. 협업을 한다고요. AI하고도 협업을 하지만 인간과 인간도 협업을 같이 하거든요. 근데 결과에 대해서 내가 주로 했습니다. 그 팀은 좋은 결과를 내놓을 수 없어요. 다음번에. 그래서 고도의 인지 능력을 갖고 전문 지식 기능을 행하는 거, 창의성, 도전정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중, 이 4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사람이 4차 산업혁명기에
일자리를 제대로 얻을 수 있는 필요 조건을 구비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교회적으로 이따 저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절망의 강가에서 지금 서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간증 및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절망의 강가에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입니다. 절망적이라고요. 왜 절망적인지 다 공감하실 거예요. 2000년대 초반까지, 90년대 말까지 1000만 명을 부르짖던 개신교회예요. 지금 문체부에 등록된 세례 교인이 63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에는 같이 결합되어 있는 사람, 중복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절망의 상황은 뭔지 아세요? 2000년 한국 사회에서 앙케이트 조사한 게 있어요. 3대 종교 중에 사회적 신뢰도 조사예요. 2000년에는 개신교회가 60%로 1등입니다. 사회적 신뢰도가. 2024년도에 조사했더니요, 사회적 신뢰도가 꼴찌예요.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14%예요. (14%라고요) 그거는 교인들끼리만 신뢰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은 신뢰 안 한다는 거예요. 니네들 이제 못 믿겠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절망의 지금 강가에 우리가 그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끊어내고 단순히 희망의 노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희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건가, 그거를 성경의 말씀 그리고 제 신앙적 경험, 거기에 희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교회에 있는 청소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달해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난한 땀의 결과입니다. 땀의 매일매일의 축적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요.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헌금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헌금을 못하면 교회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교회는 전초기지거든요. 소대라고요. 소대의 전투에서 지금 다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어떤 전술과 어떤 무기들을 써야 되는지, 기존에 썼던 무기는 통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전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타난 현장에서의 신앙적 결과, 간증이죠. 근데 그게 성경과 무관한 게 아닙니다. 그 맥락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것, 내 아들 잘 먹고 잘 살기, 그거 아닙니다. 미래에 교회의 기둥들로서 내 자녀들을 키워내는 것, 그게 부모로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 새끼니까 잘 키워야지,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신자나 비신자나 똑같아요. 뭘로 구별할 거냐 이 말이에요. 역량을 키우되 그 역량을 갖고 이제 교회와 지역사회와 대한민국과 인류의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울까?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위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가정 문화를 바꿔주십시오. 거기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웁니다. 거기에서 가장 많은 것이 몸에 습득됩니다. 그게 안 되면 학교 보내봤자, 학원 보내봤자, 가해선생 보내봤자 고도의 전문 직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지 발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전수, 이런 건 사람 됨의 성격인데 이런 것도 발달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기 인재는요, 마무리합니다. 고도의 전문지식 기능을 수행하면서 창의성과 도전정신과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중으로 협업할 수 있는 그 사람들만이 일자리를 얻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사회적 삶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